사모님도 넣으시고 자녀분도 넣으시고 웬만하면 많이 넣어라. 타인이면은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족분 중에서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조언 10년 드리죠. 뒤에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소송이 되어서 사실 요즘 뭐 건물 주님 예, 관심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건 것 같아요. 예. 건물주 되려면 예. 도대체 얼마 필요한 건데요? 아니 이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예. 대단해 보이는데 나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근데 내 돈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뭐 사실 빌딩이라고 하면 그렇죠. 10억 미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서울에서 대부분 예, 뭐 맞아요.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매매가 20억이라 그러면은 뭐 강남엔 당연히 못 사는 거고요. 네. 뭐 강남을 제외하고 이제 서울시도 아슬아슬하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한 최소가 30억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도 서울시에 입성하려고 하면은 최하 매매가 30억. 30억. 그리고 강남권 주변에 있는 네. 쪽에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하 50억. 50억. 매매가. 그리고 이제 경기도 넘어가시면은 한 20억 이하나 20억쯤에 있을 것 네. 같고, 아까 물어보셨던 네. 20억짜리는 수도권으로 가시죠. 경기도 무슨 시 이런 데로 가시죠. 그런데 20억. 알겠어요. 그럼 이왕이면 서울 가야죠. 서울에 그러면 30억. 그 다음에 그 강남에 50억. 예. 요거 살려면 내 돈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일단 이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우리가 좀 달려갈 수는 있잖아요. 개인으로 만약에 매입을 하시면은 네. 매매가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대출이 한 50에서 60%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사업자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최대 한 70에서 80%까지 80%.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30억짜리 건물이면 개인이면 얼마가 있으면 되는 거죠? 현금이 자기가? 자기 현금을 막 60%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40%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2억이죠. 12억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이면. 법인은 최대로 80%가 대출 받는다 치면 자기 자금 20%니까 네. 한 6억 있으면 되죠. 아니, 3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6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워낙 대출이 잘 나오니까. 아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에 뭐 LTV 규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도 네. 담보 가액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까 뭐 KB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받아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더라도 땅값은 비슷하지만 이 건물의 형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이 건물은 신축, 지어놓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다. 네. 이 건물은 지어놓은 지 한 20년 됐다라고 하면 건물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건물의 구조, 그리고 또 건물의 임차에 있는 형태, 임대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감정가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이 좀 많다. 예, 그래서 건물을 이제 아까 제가 대출 금액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그냥 대략적인 퍼센티지 말씀드린 그쵸.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 30억짜리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감정을 받아보면은 네. 감정평가사가 쭉 감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감정을 받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24억이나 25억 나와요. 아니, 감정가가. 감정가가. 예. 그러면 그 감정가에 따라서 은행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 25억에서 내가 이걸 담보로 몇 프로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어쨌든 은행은 매매가는 신경 안 써요. 감정평가 금액을 신경 쓰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 70%나 80% 정도를 담보로 잡아줘요. 그러면 25억 감정이 나오면은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한 19억이나 20억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자기 돈 10억 넣고 또는 12억 넣고 19억이나 20억 대출 받고 사는 거고 거기다 내가 신용이 좀 좋잖아. 은행 좀 더 빌려줘. 그러면 신용 대출을 거기다 얹는 거죠. 그래서 담보 대출 금액 19억, 20억 플러스 신용 대출 금액 2억, 3억, 4억까지 이렇게 얹어서 24억 정도 받으면은 자기 돈 30%, 자기 돈 20%,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80% 매입을 하는데 신용 대출을 얹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건물을 사실 때 RTI라고 하는 법 규정을 적용해 받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옛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리먼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강남 부패 깨졌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지지부진한 아파트를 아무도 안 샀죠. 그러다 보니까 12년, 13년, 14년 지나면서 그때 사회적 이슈가 뭐였냐면 전세 대란이다.
전세값이 매매가를 추월할지도 모른다. 그죠. 전세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뭐 70%, 80%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때 14년 7월 달에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DTI를 70%까지 풀어줬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남 집에 전세 들어가지 말고 대출해 줄 테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라고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70% 대출해 주는데, 건물을 사는데 왜 70%, 80% 대출 왜 못 해줘?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데, 아파트 살 때 대출은 내가 월급 받아서 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 보면은 건물 살 때 대출 해주는 게 더 안전해요. 월세가 나오니까 그쵸. 충분히 그 월세 가지고 이자 낼 수 있잖아요. 그쵸. 자기 급여는 급여도 따로 빠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80% 많게는 90%까지 대출해줘요. 실제 예를 들어서 11억 5천에 이제 매입을 하신 분이 있는데 11억 5천. 예, 작은 거죠. 꼬마 빌딩. 그런데 보증금이 1억 있었어요. 그러면 10억 5천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여차 해가지고 10억이 나왔어요. 그럼 자기 돈 5천만 준 거죠. 매도자한테. 그러면 자기 돈 5천 주고 취득세로 한 5천을 냈어요. 그러면 세금 다 합쳐서 자기는 1억 내고 11억 5천짜리를 매입하신 분도 계세요. 그때. 그럼 이건 너무 과도한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다. 풀인데. 그렇죠. 그래서 15년, 16년 대출 받아서 많이 아파트 사다 보니까 그때 사회적 또 이슈가 된 게 전세는 상관이 없어졌지만 가계 대출이 터진다. 가계 대출 대란, 뭐 이게 시한폭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죠. 17년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가계 대출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는 이런 형태도 좀 위험하다. 가계 대출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살 때 대출 받는 이 사업자 대출도 문제다. 임대 사업자 대출도 문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때 ITI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죠. 이 ITI라는 법은 뭐냐면은 내가 사는 건물에서 월세와 내가 대출받아서 내는 이자의 상관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0% 잡혀 있어요. 비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월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1,500만 원 월세 나오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무리 많이 내봐야 1,000만 원을 못 넘어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나오고 담보 인정비에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이 금액만큼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월세가 요거밖에 안 나오면은 대출을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80%, 90% 받아 샀는데 18년 3월 달에 이 ITI를 시행하니까 대출 금액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80%, 90% 대출 받으려고 검토하셨던 매수자분들이 이 법 시행하니까 50%, 60%까지 뚝 떨어지니 네. 갑자기 이제 뭐 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겠죠. 네. 왜 그전까지는 은행 돈으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네. 내 거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얘기 나눴던 게 야 나 건물 샀어. 너 이제 부자다. 대단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너 이제 조물주 위에 올라갔구나 이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했던 얘기가 건물 중에 화장실만 내 거야. 나머지는 다 땡땡 은행 거야. 뭐 아파트가 비싸네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ITI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ITI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대출 많이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솔루션 나온 게 뭐냐면 법인을 설립해라.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은 이제 대출이 조금 더 나온다라 된 거죠. 왜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가계 대출부터 시작됐던 과도한 대출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ITI를 제정하고 시행할 때 적용 대상에서 빠졌어요. 개인이 건물을 살 때 임대업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건물을 사는 거는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ITI 규제를 안 받으니 대출이 조금 더 나오죠. 그래서 개인으로 매입을 하시면 현재 개인으로 매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한 50에서 60% 나오고 매매가 대비 그리고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매매가 대비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인으로 사는 게 더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인으로 많이 매입을 하셨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ITI가 생긴 18년 이전에는 매수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개인 명의 사신 분이 70% 이상이었어요. 뭐 많게는 한 80% 정도? 7, 80%가 개인으로 사셨고 나머지 20에서 30%가 법인 명의 사셨어요. 예. 근데 18년도에 이렇게 ITI 제정되다 보니까 법인이 대출이 더 많으니까 개인 중에서도 법인을 만들어서 매입하시거나 또는 개인으로 살까 법인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뭐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법인으로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과 법인의 매수자 비율을 좀 따져보면은 법인이 한 60% 또는 70%, 네. 개인이 40%나 30% 정도로 완전 역전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얘기 하시다가 이쪽 빠졌죠? 대출금 얘기하다 빠졌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은 어쨌든 50에서 60% 대출 가능하고 법인은 70에서 80%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옛날 얘기부터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매수자분들이 앞으로 빌딩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냐, 내가 꼭지에 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해야지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미래를 예측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질문을. 그럼 제가 미래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인정을 못하면은 그걸 본인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사는 방법은 개인으로 사느냐, 법인 사업자로 사느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것 같은데. 저도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살려고. 네. 저도 법인으로 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개인으로 사는 비율이 여전히 30%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도대체 왜 개인 사는 거예요? 법인으로 사면은 그 월세 받는 돈이 법인 자금이잖아요. 네. 예. 근데 나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인도 들어온 임대료를 내가 막 갖고 오면은 횡령이고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또 다른 그거니까. 예,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보니까. 그러면 법인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오려면 첫 번째가 월급으로 받아야 돼요. 월급으로. 그러면 4대 보험 다 내고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급여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내가 받는 이 급여 또한 5월 달에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실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인 돈을 가져와야 되냐? 법인은 월세를 받으시면은 법인도 소득이 생겼으니까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세가 단위 세율이니까 20% 낸단 말이에요. 그럼 20% 법인세를 내고 내가 급여로 가져오면은 4대 보험을 또 내야 되니까 개인으로 바로 받는 이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 법인으로 받은 이 돈을 법인세 20% 내고 내가 급여가 아닌 다른 방법을 받으려고 하면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배당 소득세로 15.4% 내잖아요. 그럼 20% 내고 15.4% 내니까 내가 35.4% 내고 받은 거니까 지금 내가 개인으로 받아서 개인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개인으로 사시고,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이 내 자식,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사고 싶어요. 그럼 공유 지분으로 사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오동엽이잖아요. 그죠? 오동엽이 사는데 우리 큰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사고 싶어. 그래서 아들 30%, 큰딸 30%, 내가 40%.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같이 사면은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은행이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3명이 같이 사면 3명의 신용도를 다 같이 봐야 되죠? 원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은행에서는 대표 차주라고 해서 가장 신용 좋은 한 명만 신용도 측정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아직 어린 큰딸과 아들보다는 제가 신용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빠의 신용을 가지고 애들이 대출을 받는 거죠. 아빠 없이 혼자 은행 찾아가면은 신용도가 안 좋습니다. 대출을 못 해드립니다. 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애들인데도 저랑 같이 사면은 제 신용을 등에 업고 제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보대출 금액에서 신용도를 얹을 때, 신용대출을 추가할 때 이 신용은 난 가능하죠. 제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네. 잘 괜찮으시잖아요. 나쁘지 네. 않잖아요. 제 신용 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신용을 애들한테 대물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객분들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드는 생각이 역시 부자 자녀분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사죠. 그럼 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인으로 사시고, 또는 자녀분하고 같이 공유로 사고 싶다는 분도 개인으로 사시고. 네. 그럼 그 외적으로는 법인을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출을 많이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나는 뭐 대출 한 40%만 받으면 돼. 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자 올라가고 이러면은 뭐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출 적게 받으면 되니까 굳이 법인까지 만들고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서 귀찮게 그렇죠. 그게 뭐 빙빙빙 돌릴 필요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개인 사시고. 자, 그럼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어쨌든 둘 다 처음에 살 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세는 4.6%. 개인이요? 개인 사업자도 사셔도 4.6%, 네. 법인 사업자로 사셔도 4.6%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주택인 경우에는 똑같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내가 매입하는 상품, 빌딩 중에 뭐 이면에 많은 꼬마 빌딩 보시면은 4층, 5층이 주택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뭐 예전에 이제 주인 세대가 위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밑에 이제 세받을 목적으로 지으신 경우들. 그런 경우는 지금도 위에 주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으로 사는데 무주택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4.6% 내겠죠? 네. 다. 그런데 내가 1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하면은 4층, 5층 있으니까 요게 이제 주택 하나로 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더 매입하니까 내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층, 5층 주택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전체가 30억인데 주택과 비주택을 나눠보니까 주택이 한 10억, 비주택이 20억 이러면은 주택에 해당되는 10억은 사는 즉시 2주택이 되니까 8%가 되겠죠. 네. 그게 작년에 바뀐 법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2주택자다. 그럼 이걸 매입을 하면 3주택이 되니까 주택에 해당되는 10억에 대해서는 12% 내겠죠. 네. 그죠? 네. 예. 나머지는 4.6% 내고. 근데 내가 법인 사업자로 사는데 네. 이 매입하는 건물이 위에 똑같이 4, 5층이 주택이 있다. 주택 가액이 10억이고 밑에 비주택이 20억이다. 그러면은 비주택은 4.6%. 법인으로 살 때 주택은 이 10억은 12%로 내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달라지겠죠? 네.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매입을 해요. 네. 근데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면은 솔직히 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 요청을 하죠. 주택을 사무실이나 근생으로 해서 비주택으로 바꿔달라. 그게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라고 해서 용도 변경인 거예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면 매도자가 야 네가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변경 다 하고 했는데 네가 안 사면 어떡해? 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죠. 뭐 4층, 5층 주택을 매도자가 용도 변경 해준다. 근데 임차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보내야죠. 그래서 매도자가 4층, 5층 주택을 임차인은 명도를 하고 명도는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용도 변경은 신청해준다. 그래서 잔금 전에 용도가 바뀌고 잔금을 이행한다. 그러면은 매수자는 잔금 날에 4, 5층은 비어 있고 주택에서 사무실로 또는 근생으로 바뀌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은 취득세를 똑같이 내겠죠. 4.6%. 그렇죠. 다 4.6% 똑같이 내고 그다음에 대출도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주택이고 아래쪽은 상가인 이 상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주택 부분이 비주택보다 많으면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는 4, 5층이 주택이고 1, 2, 3층이 비주택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주택 비율이 많으니까 이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안 봐요. 네. 그래서 주택 부분과 비주택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반대로 주택이 비주택보다 많다라고 하면 전체 건축물을 다 주택으로 봐요. 네. 그러면 10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을 하려면 대출이 안 나오죠, 한 푼도. 네. 그러면 그 매입 자체가 안 돼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을 최대한 많이 바꿔서 비주택이 많게끔만 해서라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러면 또 주택으로 남아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8%나 12% 취득세 더 내야 되니까 아예 싹 다 비주택 바꿔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4층, 5층을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상가 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적은 거고 이제 비주택 부분이 많아서 이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 부분이 비주택보다 더 많아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도를 해야지만 팔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매도자분들도 많이 아시면은 내가 주택이 많은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거 팔려고 그러면 매수자가 대출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매수자가 그만큼 없앨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팔기 위해서는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나 근생, 이게 비주택으로 만들어 줘야지 내가 팔기 좋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다가 파시면은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죠. 네. 6%, 15%, 24%, 32%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잖아요. 여기 맞춰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양도차익 받았다. 라고 하면은 거기 맞춰서 세금을 내겠죠. 네. 그리고 법인으로 매입하시면은 20%.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 세율이니까. 아. 그러면 이제 금액이 높을 거니까 법인이 낮죠. 법인이 낮겠네. 그렇죠. 그래서 양도를 생각하면 법이 나은데 네. 아까 제가 이제 개인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공유 지분으로 사신다는 분도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양도를 하는데 10억의 양도세액이 났어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다 10억이 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식 2명과 같이 3명 같이 샀어요. 3분의 2씩. 10억의 양도세액이 발생됐어요. 네. 그러면 3명이서 같이 샀으니까 33%인 3억 4천이 제 거. 그렇죠. 제 양도차익. 3억 3천. 그 다음에 큰애가 3억 3천, 둘째가 3억 3천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도 6%, 15%, 24% 그걸 맞을 거고, 네. 큰애도 이 맞고. 낮은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러면 전체 3명이 다 내는 양도세를 합치면은 저 혼자 내는 양도세보다 줄어들어요. 아, 그쵸.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최고 세율을 덜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높은 구간에 덜 맞을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 세금이 좀 적게 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공유 지분으로 매입하신 거죠. 개인으로 매입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매입하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사모님도 넣으시고 자녀분도 넣으시고 웬만하면 많이 넣어라. 넣어서. 그래서 3명보다 4명이 낫고 4명보다 5명이 낫다. 근데 그리고- 타인이면은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족분 중에서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제 조언 10년 드리죠. 뒤에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소송이 되어서 자, 그럼 법원에서 보는 거죠.